자, 9월 13일이고요. 이제 오늘 어저께에 이어서 플렉스가 활용되는 케이스를 이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어제까지는 그 플렉스의 각각 개별 속성들에 대한 기본 원리였다라고 하면은 오늘 예제 두 개를 비롯해서 이제 오늘 요번 주가 우리 CSS 마지막이잖아요. 요 기간 동안 소개해드리는 좀 종합 예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플렉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엿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얘는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는 반응형 박스인데요. 브라우저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림의 크기가 같이 커졌다 작아졌다 합니다. 제가 지금 미디어 쿼리를 빼버렸기 때문에 요 이상의 동작은 없는데 여기에 미디어 쿼리까지 적용을 해서 그 해상도가 많이 작아지면 배치도 바꾸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는지 한번 과정을 살펴볼게요. 자, 아직 저장은 안 했어요. 웹페이지에 반영은 안 됐고요. 자, 뭐 전체적인 영역을 잡기 위해서 div 태그로 ui 언더바 박스라고 전체 컨테이너 영역을 하나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 영역이 ui 박스일 거예요. ui 언더바 박스 점. 자, 그 다음에 이제 h3 태그로 제목을 적어놨죠. 얘는 h3 태그고요. 그 다음에 ul 태그로 채널 리스트라고 하는 전체적인 목록을 잡았습니다. 자, 얘가 ul 채널 리스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그 컨텐츠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li 태그인데 클래스가 아이템이에요. 요만큼의 하나가 li 태그인데 아이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요. div 태그로 그림이 들어가는 영역이 있고 그 안에 그림 하나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문구는 스트롱 태그로 그냥 그었고요. 자, 이런 HTML 구조는 이제 여태까지도 많이 봤었어요. 이전 예제들은 포지션이나 플루트 같은 거를 통해서 배치를 했는데 오늘은 플렉스를 사용해서 배치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전 예제와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가 적용된 주소를 보시면 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온라인상의 주소죠. placeholder.com, 비아.placeholder.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내가 표시하고 싶은 이미지의 가로 세로 사이즈를 주고요. 물음표 한 다음에 텍스트로 표시하고 싶은 문구를 설정하면 한글은 안 돼요. 자, 이 주소를 제가 웹브라우저에 넣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가상의 회색 이미지를 만들어줘요. 해상도를 내가 좀 더 키우고 싶다. 1280에 640을 얻고 싶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사이즈만큼 이미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문구는 내가 헬로 월드라고 적겠다 라고 하면은 문구가 이렇게 알아서 표시되는, 그러니까 가상의 샘플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일일이 그 실사 이미지 찾아서 넣기 좀 번거로울 때 쓸 수 있는 사이트인데 안 이쁘긴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어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자, 이미지의 크기를 넓이 100%, 높이 100%라고 줬으니까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얼마건 간에 그냥 옆을 가득 채우려고 드는 거죠. 왼쪽에 지금 남아있는 거는 li 태그가 갖고 있는 기본 여백만큼 밀린 거예요. 자, 이제 목록 정의 태그에 땡땡이 없애고 여백을 없애서 바짝 붙여봅시다. 그럼 이제 요 땡땡이도 없어지고 왼쪽에 여백도 없어지겠죠? 이렇게요. 요 H3 태그는 글자 크기 키우고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여백 잡아서 적당히 이렇게 위치 잡아줬고요. 채널 리스트. 이제 이 목록 정의부터 시작하죠. 자, 넓이는 60% 줬고요. 마진은 상하 0, 좌우 오토. 그럼 60%니까 전체 브라우저 넓이 기준으로 60% 넓이,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UL 태그 안에 있는 li 태그들은 기본적으로 문단을 구성하고요. li 태그 범위가 이만큼입니다. 문단을 구성하고 부모를 가득 채우려고 드니까 이 UL 태그를 가로축으로 채우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UL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면은 안에 있는 이 li 태그들이 전부 가로축으로 나열되겠죠. 이렇게요. 옆으로 쪼그락 나열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따로 그 플렉스 랩 속성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부모폭을 벗어날 것 같으면 자식들이 다이어트를 한다고요. 자, 근데 플렉스 랩이라고 주면은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li 태그 5개 중에 부모를 삐져 나갈 것 같은 애들은 줄바꿈이 가능해집니다. 지금 다 줄바꿈을 해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li 태그. 플렉스를 사용할 때 이제 요게 조금 익숙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요걸 빼고 다시. 자, 지금 채널 리스트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 있는 거죠. 가로로 나열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단위 하나가 li 태그 하나죠. 그러면 부모랑은 별개로 얘한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따로 줄 수 있어요. 이 아이템한테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따로 주면 아이템의 영역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그림하고 얘가 가로로 정렬이 되겠죠. 그런 애들이 지금 5쌍이 있으니까 5쌍이 다 그렇게 되겠죠. 이렇게. 플렉스 안에 플렉스를 이중으로 줄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근데 플렉스 랩을 주면은 지금 요 텍스트들이 줄바꿈이 하나도 없으니까,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줄바꿈을 안 하려고 든다고요. 그러니까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애들이 생기는 거죠. 자, 요 아이템, 요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배치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템한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줘요.
컬럼으로 주면은 가로 배치예요, 세로 배치예요? 세로 배치죠? 그럼 다시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렉스 논이라고 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모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갖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자식의 사이즈를 부모가 참견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자식들을 다이어트 시킨다거나 뭐 그런 거요. 그래서 어제 우리 플렉스 베이시스, 플렉스 그로우, 플렉스 슈링크 이런 것들 봤었죠. 그것들을 전부 하나로 모아놓은 속성이 이거였어요. 이걸 논으로 주면은 이 아이템의 크기가 부모의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꿋꿋하게 사이즈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채널 리스트한테 부여한 디스플레이 플렉스의 역할은 단순히 아이템들을 가로로 배치하는 역할만 하는 거지 자식의 사이즈는 관여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자, 이래놓고 이제 플렉스 베이시스만 따로 설정합니다. 33.33%. 플렉스 베이시스의 역할은 부모 안에서 자식들의 기본 크기를 설정하는 거였죠. 33.3%라고 하는 거는 한 줄에 3개씩 놓겠다라는 굳은 의지죠. 가로로 배치되는 건데 한 줄에 3개씩 놓고 나머지는 줄바꿈해라. 그럼 이렇게 한 줄에 3개씩 들어갑니다. 자, 부모의 넓이가 60%고 자식의 넓이도 퍼센테이지니까 일단 브라우저 폭에 따라서 전체 사이즈가 이렇게 재구성이 될 거예요. 왜냐면 부모 자체가 넓이가 60%잖아요. 그 안에서 33이잖아요. 자, 이제 마진 탑 20, 위쪽에 마진 탑 20 이렇게 위에 조금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상하형 좌우 5픽셀 패딩. 그럼 좌우로 여백 조금씩 벌리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럼 패딩이 안쪽으로 먹혀 들어가죠. 이거 없으면 사이즈가 요거를 초과하게 되니까 결국은 삐져나갑니다. 그래서 패딩을 안쪽으로 먹게끔 한 거죠. 자, 이 안에 있는 요 그림 영역. 그림 영역. 플렉스 오토. 배경 색깔 회색. 플렉스 오토라고 하면은 높이 값도 그 비율적으로 잡아요. 다른 애들하고 맞춰서. 플렉스 오토가 없다. 그러면은 박스의 사이즈가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높이만큼 사이즈를 가져가는 거죠. 내용만큼. 근데 플렉스를 얘한테 오토로 걸어버리면 어떻게든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거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 맞는 거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미지. 그림이요. 버티컬 얼라인 탑. 근데 이 이미지는 뭐 지금 보니까 썩 그렇게 필요한 속성은 아니네요. 자, 요 타이틀. 플렉스 논. 고유의 사이즈를 갖겠다라는 거고, 플렉스 베이시스 40픽셀. 그러니까 기본 사이즈 40픽셀, 최소 높이 0. 상단에 10 정도 여백 주고, 글자 크기 13. 여기서 이 플렉스 베이시스는요, 넓이가 아니라 높이입니다. 왜냐? 지금 요 안에서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였어요? 컬럼이었어요? 그럼 메인 축이 이거죠. 그럼 플렉스 베이시스는 메인 축으로의 사이즈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높이를 40픽셀로 가져감으로 해서 각각의 컨텐츠마다 기본 높이를 똑같이 가져간 거죠. 이렇게.
내용이 두 줄이건 한 줄이건 이만큼의 영역의 높이를 똑같이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림 사이즈가 다 똑같아진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기본을 잡아놓고 자, 한도 끝도 없이 이렇게 커지는데 점점 이렇게 작아졌을 때 0부터 최대 1024 픽셀까지는 요만큼 되게 작은 해상도부터 1024 정도 되는 사이즈까지는 채널 리스트의 넓이를 100%로 잡아라. 자, 아까 채널 리스트 넓이 60%였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넓을 때는 60%만 차지해도 되는데 화면이 이렇게 넓을 때는 60%만 차지해도 되는데 화면이 좀 많이 좁아진다 싶으면은 이렇게 화면을 가득 채워라. 60%짜리와 가득 채우는 거. 왜냐면 요만한 사이즈에서도 60%라고 하면 되게 작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아이템의 플렉스 베이시스를 50%. 기본적으로 33.3%니까 이렇게 세 칸씩 나눠가죠. 근데 이렇게 줄어들면은 하나당 기본 사이즈를 50%. 그러니까 두 줄씩 표시되는 거죠. (0부터) 최대 1024까지는 이렇게 데다가 더 커지면은 위에 있는 기본 코드들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구간을 하나 더 잡아요. 0부터 640까지는. 플렉스 베이시스를 100%. 요거 하나가 기본 넓이를 100%로 가져가게 합니다. 그 말인즉슨 한 줄씩 차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자, 60%는 아니고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데스크탑. 쭉 가다가 태블릿 2개. 스마트폰. 요거 따라한 겁니다. 회색 박스로 나왔을 때는 뭐야 저게 했는데 이게 활용된 예시를 보여드리니까 긴장감이 확 들죠. 짧게 끊읍시다. 오늘 이제요. 일단은 여기서 먼저 한번 자를게요. 요거 실습하시는데 대신에 오늘 2교시는 7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예제는 이제 이렇게 생긴 웹사이트 기본 구조예요. 비율을 100%라면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메뉴바 같은 경우는 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포지션 스티키를 적용해서 일정 사이즈 때문에 이렇게 고정되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트리 영역하고 오른쪽에 내용 영역은 플렉스를 걸어서 배치를 한 거고요. 사이트는 전체적으로 이제 상단 영역, 그리고 메뉴 영역, 그리고 컨텐츠 영역,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푸터 영역이 있겠죠. 바닥 부분.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안쪽 영역에서는 이렇게 생긴 왼쪽 영역과 중앙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자기만의 컨텐츠를 또 채워놓고 있습니다.
자, 3단 레이아웃이 기본이기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3단이 아니라 4단을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상단 영역, 그 다음에 메뉴바 영역 따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섹션과 부터.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사이트의 전체 폭을 결정하는 영역이 따로 없거든요. 우리 맨날 컨테이너라고 해서 다 감싸놓고 시작을 했잖아요. 자, 컨테이너라고 잡으면 이제 큰 박스가 전체 폭을 결정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헤더랑 메뉴 부분, 그 다음에 맨 밑에 푸터 부분은 가로축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데, 중앙에 있는 내용 영역은 넓이가 이렇게 고정돼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별로 넓이가 다르기 때문에 이때는 컨테이너 영역을 따로 안 가져갔어요. 이 파트별로 넓이가 다르니까. 만약에 모든 파트가 넓이가 똑같다라고 하면은 컨테이너를 하나 감쌀 수 있겠지만, 여기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이런 효과를 주지 못하죠. 자, 이렇게 해서 사이트 영역을 이렇게 4개로 잡았습니다. 여기서도 뭐 전체 컨테이너를 하나 잡아도 상관없기는 해요. 대신에 그때는 컨테이너한테 넓이를 주지 말고 가로폭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장 큰 영역에 맞춰줘야 돼요, 넓이를. 자, 여기 헤더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전보트론이라고 박스 하나 잡아서요. H1 태그로 제목 잡고 P 태그. 요 4개의 태그는 각각 영역을 나누는 역할만 한 거예요. 안에 전보트론, 그 다음에 제목 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NAV, 메뉴라는 의미의 내비게이션을 뜻하는 영역이요. 그래서 메뉴바는 보통 NAV 바라고 저는 이렇게 클래스를 지어요.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div 태그 하나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링크를 놨습니다. 헤더하고 메뉴 영역에 이렇게 헤더, 그 다음에 메뉴, nav 이렇게 잡아놓고 안쪽에 div 태그를 또 넣은 이유가 뭐냐면은, 자, 개발자 도구로 메뉴 영역을 찍어 볼게요. 그냥 봐서는 여기 가운데를 다 채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까만색 반은 가로 한 줄을 다 채우고 있지만, 여기 안에 들어가는 메뉴들을 보세요. 이 메뉴들을 보면은 컨텐츠 영역 넓이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nav 태그는 전체 까만색으로 해서 배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까만색 바를 가로축으로 가득 채운 거고, 요 div 태그는, 이 nav는 배경, 이 div 태그는 내용의 넓이를 제한하는 용도로 쓴 거예요. div 태그 선택하면은 가장자리에 주황색으로 지금 저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되죠. 그러니까 div 태그의 넓이가 1200픽셀로 제한되어 있어서 가운데 정렬된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가로축으로 가득 채워주는 콘텐츠 같더라도 안쪽에 실제 배경은 가득 차지만 내용은 이렇게 제한된 영역 안에 펼쳐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이버도 가볼게요. 자, 보면은 요 초록색 초록색 라인을 보면은 가득 차 있죠. 근데 네이버 로고는 막상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은 양 사이드를 가득 채우지만 막상 콘텐츠는 제한된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카페 같은 데도 보면 여기 초록색 바는 가장자리를 다 채우지만 네이버 로고부터 버튼까지는 제한된 영역 안에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박스가 이중으로 들어가요. 배경용 박스, 컨텐츠 영역용 박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섹션이라고 해서 여기 중앙 영역이 있고, 푸터, 아래 영역이 있고요. 자, 여기 메뉴 영역은 아까 말했다시피 div 태그 안에 링크만 4개 넣었어요. 요 마지막 링크만 오른쪽에 붙어 있죠. 푸터 영역은 그냥 단순하게 h2 태그로 푸터라고 적어놓고 말았고요. 이제 가운데 영역 봅시다. 가운데 영역 같은 경우는 왼쪽 사이드 영역과 오른쪽 메인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사이드, 그리고 여기가 메인. 자, 이렇게 잡아놓고 나면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실 그냥 자기 맘대로 꾸미시면 돼요. 자, 먼저 사이드. 자, 컨테이너라고 div 태그 잡아주고 h2 태그로 제목, 요거 h5 태그로 소제목, 그 다음에 요 div 태그, 요거는 그냥 페이크 이미지라 그래서 그냥 가짜 이미지 영역 박스 하나 만들었어요. 높이 200픽셀로 잡았고요. 페이크 img라는 클래스는 회색 배경을 만들어주는 기능을 해요. 자, 그 밑에 p 태그로 문구 넣고 h3 태그로 또 중간 제목 넣고 p 태그로 내용 넣고 그 밑에 배너 역할을 하는 이미지 하나, 둘, 세 개 넣습니다. br 태그로 사이사이에 한 줄씩 띄워줬고요. 자, 내용 영역도 컨테이너라고 해서 div 하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h2 태그로 제목, h5 태그로 뭐 작성일, 그 다음에 페이크 이미지 하나 넣고 p 태그 2개 넣어서 문단. 요게 지금 게시글 하나 단위거든요. 그 다음에 br 태그로 살짝 바꾼 다음에 똑같이 한 블록 더 복사해서 넣었어요. 만약에 게시글을 늘리고 싶으면은 이제 이 단위로 이렇게 늘려주면은 쭉 하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자, HTML 구조 확인을 했어요. CSS 파일은 CSS 폴더 밑에 layout.css라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파일이죠. 자, 일단 미디어 쿼리는 맨 마지막에 놓고요. 자, HTML만 있을 때예요. 보면은 이제 구글 웹 폰트로 노토산스라고 하는 글꼴도 지금 적용을 해놓은 상태예요. 자, 그래서 모든 태그의 기본 글꼴을 노토산스 KR로 접목을 합니다. 글자 모양이 좀 바뀌었죠. 바디 태그의 기본 여백 다 없애고요. 여백 다 없어졌고, 자, 이제 헤더 안에 전보트론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여백을 80. 자, 그럼 80의 여백이 생기죠. 그 다음에 글자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초록색, 그 다음에 글자 색깔 흰색. CSS를 잡을 때요, 항상 헤더 영역을 가장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메뉴 영역에 들어가요. 자, 오버플로우 히든 NAV 바 벗어나는 부분은
숨겨라. 배경 색깔 까만색, 포지션 스티키 탑 0. 이렇게 하면은 스크롤 되다가 0픽셀이 되면 고정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AV바 영역이 대충 잡혔으면은 하단부 푸터를 먼저 잡으세요. 여백 20,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이렇게 해서 헤더하고 푸터를 먼저 확정을 짓고 다른 것들을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불문율이에요. 왜냐면은 헤더하고 푸터는 거의 모든 페이지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잡아도 작업이 거의 전체 작업의 절반 가까이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가장 큰 그 노력이 많이 들어가요. 자, 여기 전보트론의 H1 태그는 글자 크기 40으로 좀 늘렸고요. 자, 지금 보면은 요 링크 글자 파란색 요거요. 요게 브라우저 끝에 이렇게 붙어 다니죠. 그러니까 이 메뉴 영역의 넓이를 제한해 주기 위해서 그 안에 div 태그한테 맥스 위드스 1200. 그러면은 브라우저가 넓을 때는 최대 1200까지만 가요. 근데 브라우저가 좁아지면은 한두 끝도 없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죠. 미니멈을 정하지 않았잖아요. 마진 오토에서 가운데 배치했고요. 자,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럼 이 안에 있는 애들이 가로 배치되겠죠? 근데 뭐 사실 지금도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안 써도 링크밖에 없기 때문에 뭐 별반 차이는 없는데 얘한테 플렉스를 왜 줬냐면은 요 마지막 것만 오른쪽에 갖다 놓으려고. 자, 플렉스 디렉션은 로우니까 행으로 구성되죠. 이거 역시 지금 상태랑 차이가 없습니다. 플렉스 랩은 노랩. 절대 줄바꿈하지 말고 한 줄을 꿋꿋하게 지켜라. 메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볼품 없잖아요. 자, 저스티파이 컨텐트 플렉스 스타트. 그러면은 요 네 개가 전부 시작점에 가서 붙어 있죠. 지금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요. 근데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일단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정렬, 여백, 밑줄 빼기. 각각의 링크가 이렇게 영역이 확정되죠. 패딩을 준 만큼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이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만 마진 레프트 오토. A 태그의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가지네. A 태그 중에 마지막 거 있죠. 얘한테만 마진 레프트 오토를 주면은 마지막 것만 오른쪽에 갑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플렉스 스타트니까 나머지 세 개는 왼쪽에 계속 붙어 있는 거죠. 마지막 거 하나만 오른쪽으로 벌려놓기 위해서 플렉스가 쓰인 겁니다. 링크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하고 글자 색깔 바꿨습니다. 이렇게요. 자, 지금 링크가 4개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사용자가 직접 지금 방문하고 있는 페이지다. 이런 걸 보여줄 때는 특정 메뉴를 좀 강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강조하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걔한테도 클래스를 하나 줘요.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줬어요. 그래서 NAV바 안에 A 태그 중에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고 있는 애는 배경 색깔과 글자 색깔을 따로 줍니다. 이렇게요. 나머지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고,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갖는 애는 현재 페이지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내가 다른 페이지에 간 것처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액티브 클래스만 딴 데다 옮겨주면 돼요. 그러면 활성화 메뉴가 바뀌는 겁니다. 자, 컨텐트. 이거 섹션 태그, 이거 내용 영역이죠. 자, 컨텐트 영역도 전체 넓이를 1200픽셀로 세팅하고요. 가운데 정렬시키고 배경 색깔을 흰색으로 줍니다. 자, 1200픽셀짜리 이렇게 가운데로 왔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요. 그러면 이 섹션 안에 있는 사이드와 메인이라는 영역이 가로로 구성될 거 아니에요.
요 두 개 div가. 그러면 사이드와 메인 영역이 가로로 구성되죠. 자, 플렉스 랩은 노랩. 사이드바 영역이랑 메인 영역이 서로 줄바꿈 해갖고 얘네가 세로로 배치되면 곤란하잖아요. 줄바꿈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플렉스 디렉션은 로, 행으로 구성. 이건 기본값이니까 사실 안 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바 영역. 위드스 360. 고정 사이즈를 주고 싶을 때는 플렉스 논을 같이 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플렉스 논을 갖고 있으면 부모에 의해서 사이즈가 조정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의 사이즈를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고정 사이즈를 주고요. 왼쪽에 1픽셀짜리 직선 약간 진한 회색, 오른쪽에 1픽셀짜리 약간 진한 회색, 이렇게 해서 양쪽에 이렇게 선을 줬어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메인 영역은 플렉스 0, 1, 오토. 이거는 플렉스 그냥 1이라고 준 거랑 똑같은데, 그렇게 되면 알아서 화면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란 뜻이에요. 전체 넓이가 있지만 왼쪽 영역은 360의 고정 사이즈, 그럼 오른쪽 영역은 알아서 남은 공간을 채워라. 이거는 그냥 플렉스 1 준 거랑 똑같아요. 자, 왜 이렇게 메인 영역을 가변적으로 설정했냐면은 컨텐트의 맥스 위드스가 1200이잖아요. 그러니까 브라우저가 클 때는 최대 1200이지만 화면이 줄어들면 맥시멈이 1200인 거지 고정 사이즈도 아니고 최소값도 없으니까 컨텐츠 영역은 계속 줄어들어요. 하지만 왼쪽 영역은 360픽셀 고정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영역의 사이즈를 가변적으로 준 거예요. 컨텐츠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매번 스스로를 축소시키라고. 배경 색깔 흰색으로 줬고, 아까 사이드 영역 잡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에 선 그어놨죠. 그러니까 내용 영역은 오른쪽에만 선을 그어서 짝을 맞춰줍니다. 컨테이너, 컨텐트 안에 컨테이너, 패딩 20. 그러면 얘가 여백을 20을 가져갈 거예요. 이렇게요. 페이크 IMG. 아까 가짜 이미지 영역 있었죠? 배경 색깔 잡아주고 넓이는 가득 채우고 패딩 20. 이렇게. 각각의 높이는 CSS에서 직접 줬어요. HTML에서 이렇게. 왜냐면은 각각의 이미지 영역마다 높이를 다르게 줘야 될 것 같아서. 자,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미디어 쿼리. 평상시에는 이렇게 들어가다가 쭉 가다가 맥시멈 768. 맥시멈 768이라는 거는 768 이하라는 뜻이에요. 768 기준으로 더 작을 때는 컨텐트 영역에 자, 컨텐트 영역에 지금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죠. 그러니까 가로로 배치한 거잖아요. 요 사이드와 메인 영역이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데 사이즈가 작아지면 이거를 로우였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꿔요. 그리고 사이드바 영역의 넓이를 지금 360 픽셀이었는데 100%로 늘려요. 일단 이것도 빼보죠. 자, 그럼 더 줄어들면은 이게 컬럼으로 바뀌니까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제목 영역이 저장을 안 했나? 네, 이렇게 내용 영역이 밑으로 가서 붙는다고요. 플렉스 디렉션이 컬럼으로 붙었으니까. 그럼 이 메뉴 영역은 지금 360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경우에는 위드스 100%. 그럼 이렇게 모바일에 맞게 나오죠. 근데 보통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내용이 강조돼야 돼요. 이 자기소개가 강조돼야 돼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로 배열되더라도 내용이 먼저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컬럼 리버스가 되는 거죠. 자, 요거 예제 난이도 되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요 예제 하나에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제발 한꺼번에 코딩하지 마시고요. 한 줄 한 줄 코딩하면서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들어가세요. 자, 일단 9시까지 시간 할당해 보고요. 시간 부족하시면 더 드릴게요. 오늘 요것만 하고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요거는 꼭 그 완성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요것만 하고 끝나도 상관없고요. 자, 9시에 시간 혹시 더 필요하신지 제가 물어볼게요. 그 줌은 끌 거라서 이따가 물어볼 때는 단톡방에 물어볼게요. 원격으로 듣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자, 이따 9시에 만납시다. 자, 얼추 정리가 됐으니까 넘어갈게요. 배포된 자료에 여기 미디어 쿼리 부분이 안 들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디어 쿼리 부분 코드만 제가 지금 단톡방에 따로 올렸습니다. 자, 다음에 진행할 거는 이제 이렇게 생긴 페이지예요.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딱 봐도 오늘 다 작업 못하게 생겼죠.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한 거는 아니고요. 그 W3C 스쿨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외국에서 운영되는 이제 각종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간단한 기본기를 학습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HTML하고 CSS 들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했었던 각종 내용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공부했었던 내용들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문제는 영어라는 거. 자, 여기서 이 페이지인가? 자, 이 페이지에서 이제 각종 튜토리얼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튜토리얼 중에 보시면은 이제 데모였나? 뭐 이런 그 각종 자잘한 데모들, 뭐 이런 식의 그 레이아웃, 비슷한 거 우리도 해봤죠. 그리고 템플릿 들어가면은 이제 몇 가지 좀 기초적인 수준의 완성된 페이지 기본 예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런 페이지도 있고요. 수준은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 중에서 몇 가지 좀, 요 정도 사이트가 좀 수준이 적당하겠다라고 싶은 거를 제가 한두 개 정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트들에 있는 소스 코드를 그대로 쓰지는 않았어요. 모양은,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디자인 재주가 없으니까 디자인 모티브는 따오되 코드는 제가 전부 다 제 나름대로 재해석을 한 코드들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자잘한 부분들은 좀 차이가 좀 있죠. 일단 글자 폰트 같은 것도 좀 차이가 있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효과 같은 것도 여기는 없는데 넣었고요. 네, 뭐 이렇게 차이들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작업량이 많기 때문에 사이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직접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스텝을 좀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요. 오늘은 가장 핵심적인 기본 구조만 먼저 잡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폴더상으로 18번째, 18번째 18- 푸드로그 뭐 대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 예시를 만들게요. 자, readme.md라고 하는 파일은 굳이 여러분들 안 만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실습도 뭐 지금 바로 실시간으로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리드미 파일은 이제 설명하면서 필기용으로 하는 거고요. 자, 예, 푸드로그 데모인데요. 일단 작업 개요는 그 W3C 스쿨이라는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기본 예제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재구성한 거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사이트 페이지 주소는 네, 요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진짜 처음으로 그 하나의 완성된 페이지를 만드는 건데요. 웹페이지 기본 작업 구조. 여태까지는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를 그냥 단원에 맞춰서 그때그때 넣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의 폴더 안에서 웹사이트 하나를 굉장히 긴 호흡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고요. 물론 이거는 이제 미리 준비된 이것도 일종의 예제니까 뭐 오늘 조금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루 이틀이면 마무리가 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품을 만든다고 하면은 최소 한 달 이상 작업을 할 거라고요. 폴더 하나 안에서. 그 안에서 이제 앞으로 각종 항목들을 어떻게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이 하나의 작업 폴더가 구성이 되면 보통은 지금은 예제니까 그냥 이렇게 우리가 HTML 폴더 안에 18번이라고 폴더를 만들었지만 보통은 내가 작업할 폴더가 하나 형성이 되면은 그 폴더 자체를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할 폴더 자체를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로 여셔야 돼요. 이 안에서 작업 폴더 안에서 이것도 절대적인 규칙은 아닌데 그냥 저는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assets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안에 assets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HTML 파일 이외에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는 폴더들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면 CSS라든지 이미지 파일 같은 것들. HTML 파일 이외의 재료, CSS나 이미지 파일들, 재료가 보관될 폴더를 asset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그 안에 파일 종류별로 폴더를 구분할 거예요. 자, 이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본 파일 이외의 재료, HTML 파일 이외의 재료를 통칭 리소스 라고 합니다. 리소스라는 용어는 실무 가면 꽤 많이 쓰일 테니까 리소스라 그러면 이제 재료를 뜻하는구나 라고 이해해 두세요. 그러면은 CSS나 이미지가 대표적인 거죠. 자, assets 안에 CSS, 스타일리스트가 저장되는 폴더고요. 그 다음에 폰트,
만약에 웹 폰트 파일을 따로 다운받아서 쓴다면 여기다 넣을 거고, 헬퍼, JS 이거는 아직 우리한테는 해당이 없어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img라는 폴더를 만들고 scss라는 폴더가 하나 또 있는데 디자인 구성 파일이라고 돼 있죠. 이 scss는 지금 당장은 안 건드릴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scss가 쉽게 말하면 차세대 C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종의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SCSS로 코딩을 하면은 CSS 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CSS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SCSS를 익히려면은 먼저 CSS부터 충분하게 적응을 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CSS 이제 겨우 막 한 번 더 훑어봤는데 SCSS 바로 들어간다. 사실 커리큘럼 순서상으로는 SCSS를 이 타이밍에 공부하는 게 맞긴 한데 예전에 그렇게 한번 해봤더니 지금 배운 거 다 익히지도 못했는데 바로 새로운 거 들이미니까 완전 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배우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내용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CSS부터 좀 충분히 적응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리액트가 할 때쯤에 그 SCSS를 좀 먼저 훑어보고 들어가는 게 도움이 더 될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당장은 언급을 안 할게요. 그럼 일단 이 SCSS라는 폴더랑 JS랑 헬퍼라는 폴더는 지금 당장은 해당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HTML 파일들을 여기다 놓으면 돼요. HTML 파일에 대한 폴더 구성은 자율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웹사이트 들어가면 이렇게 커다랗게 메인 메뉴가 있잖아요. 그럼 메인 메뉴 단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첫 페이지는 그냥 이 작업 폴더 들어가자마자 보이게끔 바로 넣고 커다란 메뉴별로 폴더를 하나씩 만들고 그 안에서 각각 세부 작업을 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작업에서는 웹 폰트를 CDN 방식, 온라인에 있는 자료를 직접 참조하는 거라 그랬죠? 그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폰트 폴더는 불필요하고 아직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양 학습하기 전이니까 헬퍼랑 JS도 불필요, SCSS도 학습 전이니까 폴더 불필요. 그럼 이제 에셋 안에 일단은 CSS랑 img만 준비해 놓으면 되겠네요. 자, 실제 원본 사이트 주소를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 한번 방문을 해보세요. 일단 작업을 하려면 이 그림들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자, 사이트 안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와야 되는데 전에 크롬 브라우저에 우리 확장팩 설치해봤죠. 이런 거 한번 깔아봤었죠. 비슷하게 크롬 웹스토어라고 또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여기 크롬 웹스토어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요거요. 이미지 다운로더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인스타용 다운로더도 있네요.
네, 저는 요걸 쓰고 있거든요. 이미지 다운로더. 얘도 비슷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깔아볼게요. 두 개 다 깔아보시고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고르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요 이미지 아이라고 하는 애랑 이미지 다운로더 이렇게 두 개를 다 깔았어요. 인스타 다운로더는 뭐 필요 없고. 자, 프로그램을 깔고 나면 여기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 중에 요 퍼즐 조각 같이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 이걸 눌러서 조금 전에 설치한 프로그램의 핀셋 모양을 켜줘야 돼요. 여기 이미지 다운로더랑 이미지 다운로더 이름이 비슷하네요. 두 개 핀셋을 켜주면은 여기 아이콘이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요 하늘색 네모 박스로 되어 있는 얘가 저는 요 아이콘이에요. 요 아이콘. 그리고 요 이미지 아이라고 하는 애는 얘네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이 대상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아까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던 그 페이지 주소에 방문을 하셔서 여기죠. 자, 일단 요 하늘색 네모 박스였던 요 이미지 다운로더를 누르면은 팝업이 하나 뜨면서 이 사이트에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들이 이렇게 다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 Select All이라고 하는 체크박스가 있죠. 요거를 체크 딱 해주고 나서 이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면은 이 페이지에 있는 모든 그림을 한꺼번에 일괄 다운받습니다. 한꺼번에 다운로드가 주르륵 된다고요. 자, 이게 첫 번째 프로그램 기능이었고요. 프로그램 두 개 깔았죠? 두 개 하나씩 써보고 마음에 드는 거 고르세요. 자, 두 번째 거 실행해 볼게요. 이미지 아이라고 되어 있던 거. 자, 얘도 이렇게 이미지들이 표시가 되네요. 자, 이미지 이렇게 쭉 나왔고, 파운드 포 이미지. 얘는 왜 4개밖에 못 찾지?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번엔 10개 다 찾네요. 자, 얘도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면은 셀렉트 올 누르고 다운로드 버튼 누르면은 정말 다운 받겠느냐? 다운로드. 똑같은 프로그램이네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제 알겠죠, 다들. 뭐 두 개를 다 깔아놓을 필요는 없고 두 개 써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크롬에서 삭제 누르시면 지워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파일들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저는 두 번 받아갖고 두 번째 받은 애들은 다 숫자 1이 붙었네요. 자,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들을
img 폴더에 다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기본 그 개요 부분을 구성을 했고요. 자, common.html 이라는 파일을 준비할 건데 이 파일의 역할이 뭐냐면요. 모든 웹페이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헤더, 부터만 미리 구현해둔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이트의 상단 영역이랑 하단 영역만 별도 파일로 하나 만들어 놓고 페이지 추가할 때마다 그럼 이 common.html을 복사해서 이름 바꿔갖고 내용만 채워가면은 매번 불필요한 작업을 좀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페이지에 구성할 기본 그 골격을 잡는 거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HTML 파일의 기본 구성이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새 파일 common.html이라는 파일을 만드는데 이 파일의 기본 구성이 여태까지 소개된 내용보다 좀 더 많습니다. 자, HTML 파일은 그냥 미리 추측하고 시작할게요. 자, HTML 태그에 언어가 한국어다라고 명시한 다음에 못보던 속성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트랜슬레인지 노라고 들어갔는데요. 이 특성은 뭐냐면 왜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 가끔 페이지 접속할 때마다 이 페이지 번역하시겠습니까? 라고 팝업 뜨는 경우 있어요. 그걸 못 뜨게 막아요. 크롬 브라우저의 번역 기능을 비활성화 시켜요. 비활성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태그들은요. 요거를 이제 기본 그 틀로 잡은 다음에 매번 복사 붙여넣기 해서 재사용하시면 되는데 통칭 SEO 태그라고 부르는 애들이에요. 검색 엔진 노출 최적화 태그라고 불러요. 검색 엔진이 이 웹페이지를 가져갈 때 여기 있는 내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구글 검색 못 뜨게 하는 코드고요. 디스크립션, 설명, 검색 결과에 표시될 내용입니다. 왜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뭐 웹페이지 뭐 이렇게 검색을 하면
뜨죠. 자, 그럼 보통 요거는 이 타이틀 태그를 가져가요. 태그가 너무 조그매서 안 보인다. 자, 보통 이제 타이틀 태그가 여기 나오는 사이트 제목과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구글이 알아서 좀 적당히 쪼개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검색 결과에 표시될 내용이 요거예요. 로보츠라고 하는 게 인덱스가 이제 색인을 만들어내란 뜻이에요. 이 로보츠라고 하는 게 검색 엔진한테 이 페이지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거거든요. 이 페이지를 색인을 만드는 걸 허용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있어야 검색 엔진이 이 페이지를 긁어가고요. 키워드, 내 웹페이지가 반응하게끔 하고 싶은 검색 키워드들. 이건 제작자. 자, 오지 타입. 얘는 당연히 웹사이트겠죠? 타이틀은 마찬가지로 이 타이틀 태그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되고, 페이지 설명도 이 디스크립션랑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미지는 이 웹페이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림을 하나 지정하시면 되고, 웹페이지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는 어떻게 하냐면요. 밑에 있는 애 무슨 용도냐면, 요거. SNS 같은 거에 퍼다 나를 때 이 정보를 첨조해요. 그러니까 용도만 알면은 여기 들어갈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응용해서 바꾸면 되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제들을 구성할 때는 쓸데없이 예제 양만 늘어나는 거니까 안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실무 페이지를 제작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태그들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웹폰트, 이거는 뭐 이미 앞에서 우리 써봤었죠. 노토산스 KR이라는 글꼴 지정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폰트, 이것도 적용해봤었죠. 여기까지는 다 아는 건데, SH 폴더 안에 CSS 안에 리셋 CSS라는 애가 지금 들어와 있어요. 예, 오늘은 요거까지만 설명할 거예요. 자, 우리 목록 정의 태그 쓸 때 맨날 들어가던 코드 기억하세요? 패딩 0, 마진 0, 리스트 스타일 논. 그 다음에 뭔가 좀 그럴싸한 예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맨날 바디에다 대놓고 패딩 0, 마진 0. 그거 왜 한다 그랬죠? 모든 HTML 태그들은 저마다의 여백을 가져가요. H1 태그, P 태그 할 거 없이 다 자기만의 여백을 가져가는데, 브라우저들마다 그 여백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H1 태그에 헤이트를 50픽셀이라고 줬는데, 크롬은 마진을 10픽셀을 갖고 있고, 엣지는 마진을 12픽셀을 갖고 있고라고 하면 크롬에서는 60으로 나올 거고 엣지에서는 62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자잘자잘한 특성들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럼 우리 그러지 말고 모든 태그의 기본 여백을 0으로 다 맞춰놓고 시작하자. 그럼 모든 브라우저가 다 똑같이 평등하게 시작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에릭 마이어라고 해서요. CSS 수석 개발자래요.
그래서 에릭 마이어의 리셋 CSS라고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꽤 옛날에 주장을 했고요. 간단한 설명들이 있고, 그래서 모든 태그들의 여백이나 글자 크기 그런 것들을 다 평등하게 맞춰주는 기본 코드를 이 사람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지 주소도 제가 단톡방에 올릴게요. 그래서 요 CSS를 먼저 갖고 시작하면은 이 CSS 앞에는 모든 브라우저가 평등해요. 그래서 저 코드를 복사해서 CSS 폴더 밑에 reset.cs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붙여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줌이 강제 종료됐네요. 남은 설명은 한 30초 정도니까 그 원격 수강하시는 분들은 녹화본으로 참고해 주세요. 자, 아까 제가 파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해서 그 CSS를 이제 참조하고 시작하는데, 자, 이 CSS의 역할은 모든 태그에 적용된 패딩하고 마진을 다 0으로 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드보다 밑에 와야겠어요? 먼저 와야겠어요? 그쵸, 앞에 와야지. 내가 만든 코드보다도 밑에 오면은 나 열심히 다 코딩했는데 그거 다 0으로 오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면 돼. 리셋 CSS는 모든 CSS보다 우선 참조해요. 요게 오늘의 마지막 멘트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18번 폴더는 그 기본 골격이니까 요거는 제가 준비한 요 18번 폴더는 그냥 통째로 압축해서 지금 단톡방에 올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부터 여기에 내용 채워가는 거를 제가 단계별로 이제 그 제시해 드리면은 하나하나 완성해 가시면 돼요. 단톡방 올렸으니까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